도시개발론 이재철 강사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매일 확인 안함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일부러 누구 거 먼저 봤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읽음으로 표시해 놨어요. 과제나 이런 메일 보내신 것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들은 어찌됐든 다 다운받아서 파일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도 다 하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구 단위 계획, 집행, 도시개발 집행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 배웠죠. 어떤 내용이 있었죠? 지구 단위 계획의 여기는 우리 수립 대상의 일부 지역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수립하기 위하여 이런 관리 체계를 만든 거예요. 미관지구나 이런 데 보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 보면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건물이 되게 돋보이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외관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시고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이 도시의 이미지 를 만들기 위해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돋보이는 건축물이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시드니 대표적인 예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죠. 그 오페라 하우스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드니에 대한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라가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안동 같은 경우 이렇게 전주 한옥마을이라던가 이런 우리가 마을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되게 특이하거나 현대식 건물이 들어가고 스타벅스나 이런 게 들어갈 때 녹색 간판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계획을 함에 있어서 어울리지가 않겠죠. 그건 특별한 어느 지역을 구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기서는 건축물의 제한까지도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색, 높이, 그 다음에 외관,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건축법이까지 저희가 컨트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이러면 저희가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쪽으로 봐서 도시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지구 단위 계획의 실효는 언제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 결정고시가 나고 3년 이내,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고시가 나고 5년 이내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할 때, 그러면 3년 이내면 얘가 만약에 12월 1일이다 결정고시가 났다. 그러면 3년이 지난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2017년 11월 1일로 하죠. 2017년 11일이면 2017년 11월 1일이면 2020년
11월 2일 날 해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날. 그 다음에 뭐 시군구 관리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때, 여기 오타 있네요. 착수하지 못한 때, 그러니까 땅을 파지 못했을 때 그 다음 날 이제 그 해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구획의 지정 대상은 도시지역은 임의지역, 용도지구, 뭐 도시개발, 뭐쭉 읽어보시면 아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 8번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 공원계획구역, 시가와 조성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그 다음에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이 구역이 지금 어떠한 구역이죠? 그쵸. 지금 그 태능의 골프장 지역이 지금 이런 데 해당이 되는 거죠. 거기는 뭐 공원이나 뭐 이쪽으로 아마 돼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뭐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여기다 뭐 우리가 주거지역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단위 계획, 지구 단위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 지역, 의무 지역, 정비구역, 택지개발 지구에서 사업 완료 후 10년이 지난 지역,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여기서는 숫자가 나왔죠. 30만 제곱. 요게 중요한 거죠. 어떨 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요 지역은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구 단위 계획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봤죠? 그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 중에 도시 이외 지역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00분의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거. 나머지 요건이란 계획관리지역 외에 나머지 용도,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면적 요건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 포함 30만 제곱. 그 다음에 기반시설 요건은 도로, 수도, 기반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자연환경 요건은 자연환경 경관을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요게 모두 해당됐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죠, 우리는.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어쨌든 도로와 수도가 공급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 환경이나 경관을,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죠? 보통 도심지에서는 그 뭐 저런 것들을 하죠. 도로 영향 평가, 그 다음에 경관 평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요.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 문화재가 있는 경우는 좀 특별한 지역이니까 요거 제외하고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해는 되실 거예요. 개발진흥구역으로 법정 요건, 위치 요건, 면적 요건, 기반시설 요건, 자연 환경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곳. 뭐 이런 곳이 생각한 지역보다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강제로 하려고 마음 먹지 않는 이상은 크게
나오지 않는 지역들이고요. 3번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 행위 제한 등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자, 우리가 여기가 2종 주거 지역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상업시설도 부족하고 뭐 기타 등등의 어, 시설들이 부족한 것이죠. 그렇다고 또 완벽하게 여기를 뭐 그래 상업지역으로 풀어주자니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형평성을 요구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대응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 용도지구제를 폐지하면서 부족한 상업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기 위한 시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쪽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가지고 뭐 상업시설에 준하는 거와 그 주거 지역을 합한 주상복합이라던가 이런 걸로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은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지구 단위 계획에선 다음 사항 중 3호 및 5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찌 됐건 우리는 3번, 5번은 꼭 외워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최고 최저 한도,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의 거는 뭐 고도지구나 용도지구, 뭐 세분화 변경,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아까 나왔죠. 용도 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규모 등의 제한한 대상으로 하는 경우,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개발, 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의 토지 규모와 조성 계획이 있는 경우, 건축물 배치, 형태, 색상, 건축선 등을 다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에선 지정할 수 있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항상 우리가 보면 그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어느 게 선후냐라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니까 예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없을 때는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미관지구 외에서는 이게 제재가 안 됐죠.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일정 부분 필요한 지역을 이런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도시계획에서 일관성 있게 맞출 수 있는 법적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그 다음에 교통처리계획, 이거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심, 비도심 할 거 없이 환경영향평가, 경관평가,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요새 2014년부터 해야 되는 거, 그 이거는 여러분들이 돼 있는 지자체도 있고 안 돼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 돼 있는 지자체가 많을 거예요. 만약에 그 기후변화 도시 재취약성 분석이라는 거 도심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법적으로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돼 있는 뭐 세부 이게 막 좀 지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는 좀 안 돼 있다 그런 그런 것까지 하셔야 돼요. 지구 단위 구획 안에서는 지구 단위 이렇게 후기에 맞게 건축물, 뭐 공작물 용도에 맞아야 한다. 우리가 요걸 다 규제를 한다 그랬죠. 안에서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지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의
완화 수립 기준을 봤죠. 도시계획법에서는 건축물 제한, 건폐율 제한을 할 수 있죠. 건축법의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권 확보 등에 대한 높이 제한, 공개공지 등을 그 우리가 그 규제라는 규제 완화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설계함에 있어서 편리하게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주차장법, 부설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 설치 계획서를 미리 받아야 되겠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물론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은 역사로부터 교통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도보에 의해 10분, 15분, 650에서 1000m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 자, 근데 여러분이 보통 보시면 집을 구하거나 방을 구하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실 때 이런 거 있죠. 가끔 아 무슨 역으로부터 도보 10분 이러면 한참 걸어가야 되게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거의 뛰어가야 될 수준으로 10분을 가가지고 10분이 냅니다 이런 지역도 있어요. 그 홍보 그 제가 가끔 요새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구해줘 홈즈인데 아주 옛날 거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게 과연 역세권이냐에 대한 의문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10분에서 15분이 그 다음에 메타스로는 650에서 1000m. 근데 이게 문제가 직선거리에 직선거리로. 근데 우리나라 도로는 직선으로 안 돼 있고 도로가 있으면 그거를 회피해서 돌아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 바운더리가 되게 짧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거는 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역사를 중심으로 작은 지역을 이룰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도시민들에게 역세권을 중심으로 서비스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공간 여기서 역세권 중심의 서비스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 어, 그 예전에 혹시 수원역을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되게 한 2층짜리 건물 있고 그다음에 그 뒤로는 단층짜리 하나는 지하철 쓰는 역이 있었고 앞쪽에 뒤쪽에는 열차 쓰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궁화 열차뿐이 안 썼어요. 수원역에는 보통 지하철이 끊기거나 그러면 그 역사까지 뛰어가서 어떻게든 마지막 열차를 잡으려고 무궁화 열차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고민도 했었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수원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베이비붐 시대에 대학교를 되게 많이 유치를 했어요. 수원시 주변으로 해가지고 경기대, 경희대,
그 다음에 수원대, 수원과학대, 협성대, 그 다음에 또 수원여자대학교, 또 뭐가 있죠? 뭐 좌우장 한 6, 7개의 학교들이 요 역을 주변으로 해서 그 학교를 이렇게 스쿨버스를 운행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서울대학교 농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맨 처음에 많이 오니까 점점 그 이제 붐비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선을 넘어서 학교를 출퇴근하기 힘들면 기숙사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학교 앞에 자취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수원역에 대한 인구 유동 인구가 어마어마해지니까 어떻게 나중에 그 현재와 같은 그 복합 공간으로 이제 개발을 한 거죠. 예전에 수원시의 수원역은 뭐 그냥 그 두 개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앞에 광장 하나 있었고 지하도를 따라서 이렇게 길 건너편으로 가서 그 수원역에 보면 술집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았죠.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 수원 역세권이라 그러는 데가 발달했었죠. 그리고 그 옛날 수원 수원 그 역 뒤에 보면 역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옛날에 그 시장 골목이 있는데 거기도 순대타운이 있었어요. 그 되게 신림동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원시에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되게 학생들도 붐비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유입 인구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있으면서 삼성 수원일에는 가장 그 크게 된 기반 중에 또 하나는 삼성전자와 SK 그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유입 인구가 또 많았었죠. 그래서 막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뭐 그런 거보다 이제 다른 문화 관광 위주의 역세권 발달을 이제 이루려고 하죠. 수원역에서부터 그 우리 화성까지 이어지는 그쪽을 개발해가지고 화성을 관광지화 뭐 그 되게 많은 느낌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꼭 그 우리가 그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파급 효과가 크지만 항상 문제점이 생기죠. 그 공단에 있는 그 산업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뭐 좀 많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를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거를 좀 외곽으로 이주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거를 뺀 나머지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도시에 활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또한 뭐 예전에는 뭐 산업공단 뭐 물류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관광 뭐 이런 분위기로 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죠. 근데 또 한 가지 이런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그런 것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계적인 이 팬데믹이 오면서 과연 우리가 이 관광이나 이런 역사 문화 도시를 중심으로 한 관광 산업 이런 것들만 가지고 도시를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다시 한번 해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미치는 영향. 그 도시 간의 독자적 문화를 발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각종 이벤트와 교육의 장,
산업을 발달시키는 뭐 산업 간의 교류 역할, 정보와 통신 내 교류의 중심지. 자, 여기서 보시면 도시 간의 독자적인 문화라는데, 대전이나 그 천안 보면 뭐가 유명하죠? 천안은 호두과자, 대전은 옛날에 가락국수. 이게 되게 유명했어요. 왜? 어, 예전에는 디젤이나 그 우리가 아주 더 옛날에는 석탄을 떼서 이제 움직이는 기관차가 있었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석탄으로 불을 떼 가지고 증기를 뿜으면서 가는 열차가 연료나 물을 공급해 줘야 움직일 수 있겠죠.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게 대전에서 호남선이랑 경부선으로 갈라지는 지역에서 1차 공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정차 시간이 되게 길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사람들이 좀 내려서 쉬자 이러면서 했던 게 가락국수, 뭐 천안 상거리에 그 호두과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하게 된 거였고, 뭐 지역별로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틀려졌어요. 왜? KTX로 부산까지 뭐 한 6시간이면 가고, 아침에 갔다 출장 보고 저녁에 올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이 마련되면서 우리가 이런 패스하는 역들이 많아진 거죠. 어찌 됐던 간에. 그리고 그 패스를 하게 된 공간들은 우리는 뭐 지하철이나 도로 연계로 가서 이제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 역세권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독자적 문화라는 것이 요새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일본 프로그램 중에 그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에키벤이라고 있거든요. 그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 역에 있는 도시락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그 역마다 자기네 특산물로 이용해서 만드는 도시락들이 좀 유명한 것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먹으러 다니면서 보고 뭐 이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한국은 아직 그런 거나 이 역간의 독자적인 뭔가를 개발했다는 거는 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도시 개발에서 좀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카피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벽화 마을 어디가 잘 됐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벽화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둘레길이 잘 된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둘레길 만들고 있고, 이제 그러한 특성들을 못 살리거든요. 뭐 둘레길은 뭐 제주 올레길이다 그러면 제주 올레길에서 뭐 그 지리산이나 뭐 이런 데로 넘어가면서 올레길을 뭐 만들면 문제는 그거예요. 그 지역의 경치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좋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즐기기보다는 그거를 완주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는 모습이 크다는 거죠. 뭐 이제 그러한 것도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역세권 개발도 대부분 다 이제 복합 개발로 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중창 역세권.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착 역세권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그 종착 역세권이 조금 나름대로는 이게 좀 느낌이 틀리거든요. 버스와 또 그 지하철, 그 다음에 철도 이런 느낌이 틀려요. 철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대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죠.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에 거의 마지막에 이제 열차들이 서는 지역이죠. 그러한 지역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뭐 좀 괜찮은 지역이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장소도 꽤 있고요. 어, 중심이기 때문에 고미라 고층화돼서 좀 다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죠. 뭐 수원역만 하더라도 역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백화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층층이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도 있고 주차장 있고 이렇게 다기능이 다 들어가 있죠. 복잡하고 그 다음에 기존 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이죠. 어쨌든 역은 예전에 있었으니까 수원역이 예전에는 지하철역, 그 다음에 철도역 이렇게 두 개 있었다 그랬죠. 지하철역은 2층, 그 다음에 철도역은 단층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재개발을 하면서 부시고 다 올린 거죠. 쭉 위로. 음, 그런 복합화된 것들을 만들면서 어찌 됐던 간에 뭐 재개발 방식이 아니면 운영하기가 좀 힘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버스의 종착, 그 버스 종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와 정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죠. 버스 종점은 항상 외곽에 있죠, 다. 그래서 우리들의 서민 제일 못 사는 좀 그런 거주 지역이 밀집된 곳, 그리고 아니면 거기서 또 갈아타서 더 먼 지역으로 가야 되는 곳을 연결해 주는 게 이제 종착 기점으로 많이 있죠.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철도역의 역세권과는 정반대의 느낌이죠. 뭐 역세권 개발 유형에서 이제 환승역. 환승역은 우리 갈아타는 역.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죠? 신도림, 교대, 고속버스 터미널 뭐 이런 지역들이 좀 있죠. 그런 지역들은 어때요? 여러 노선이 교차해가지고 그 유동인구가 되게 많은 지역이죠. 그 많은 지역에서 음, 뭐 어찌됐든 교차해서 지나가는 지역. 그 다음에 그 통근 도시로서의 성격이 있고 뭐 주 교통을 연결하여 신도시 성장을 돕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통근 도시로서의 성격. 경부선과 장항선이 교차하는 천안역, 그 다음에 경부선과 호남역이 하는 대전역, 여기가 대표적이었죠. 그 다음에 통과 역세권은 그 말 그대로 그 이제 뭐 관광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지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릉이나 이런데 KTX 타고 요새 많이 가시죠? ITX나 이런 거 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거기 꼭 목적을 가지고 뭐 이렇게 가서 둘러보고 오지 않는 이상에는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존역을 재개발하거나
새로운 역사를 신설하여 개발한다. 근데 이런 지역을 보면 관광 휴양 시설이 있는 곳을 보면 어, 새로운 역보다는 있는 역을 조금 더 그 재개발 재개발이라고보다는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 주문진역을 말씀드리면 거기 고현정 소나무 있죠. 그 예전에 모래시계에 나왔던 그 유명한 그거 보고 일출 보러 거기를 되게 많이 가고 이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뭐 모래시계도 만들고 그 소나무는 살려두고 뭐 여러 가지 면을 좀 이제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좀 더 역의 이미지나 이런 거를 갖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개발 유형 뭐 요거는 대부분 읽어보시면 아시고 요새는 어떻게 대형 고층 단일 건물로 했죠. 역사, 백화점, 주차장 등이 한꺼번에 있고 고층부에는 호텔, 오피스텔 뭐 이렇게 있는 데도 있죠. 어, 저층 대형 단독으로 고층부 뭐 이상계 복수동 이거는 용산역 보시면 크게 밑에 하나 한 5층까지는 그렇게 만들어서 역사와 지하철 뭐 이렇게 있고 그 위쪽으로는 오피스 호텔도 있고 롯데시네마도 들어가 있고 뭐 백화점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마트가 들어가 있나 그럴 거예요. 용산 쪽에. 뭐 재개발형 역사적 건물을 기본으로 하고 주변 역세권에 개발하는 형태. 요거는 서울역을 보시면 돼요. 그 서울역의 옛 기차역 같은 경우는 그 박물관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존을 해놓고 그 주변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고밀 개발을 한 것이죠. 뭐 신시가 지형 여기는 뭐 새로 만든 그 도시에 만드는 것들이죠.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지하 공간의 개발, 지하 공간의 정의. 지하 공간의 정의는 뭐 밑에 땅 파서 만든 구조물 공간이죠. 원시 시대부터 인류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용했던 곳이고요. 화약과 토목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위적인 지휘 공간의 터널 개발이 되게 활성화됐죠. 왜 활성화됐어요? 예전에는 철도를 놓거나 도로를 놓을 때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갔죠. 예전 대관령길, 지금 뭐 미시령 대관령 뭐 이런 데를 보시면 아시지만 되게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올라가게 돼 있죠. 근데 어떻게 토목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예 산을 관통해 가지고 반대쪽으로 나가는 고속도로가 생겨버렸죠. 어, 그것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만큼 토목의 기초 기술이 좀 약했던 거죠. 과거 지하 공간은 저장 및 뭐 통로 역할을 했었고, 현대는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밑에 뭐를 두죠? 상점도 두고 여러 가지를 두고 있죠. 뭐 형상 뭐쭉 있는데 용도, 주거 이거는 뭐 개별 건물에서 나오는 얘긴데 주거는 솔직히 저는 비추천이에요. 그 안쪽에 사는 것들은 차라리 비주거 쪽을 좀 저는 추천을 하고 있고 뭐 심도는 저심도, 중심도, 대심도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심도에는 대부분 무엇을 만들죠? 3m에서 30m 정도는. 여기는 뭐 한 표층에서 20m, 30, 뭐 한 10m 이하까지는 상하수도 뭐 이런 기반 시설들이 지나가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지하철 공사 뭐 이런 거 할 때 잘못 건드려서 터지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중심도 이상에는 이제 뭐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밑을 뚫고 지하도가 지나가는 경우, 대심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해저 터널 아닌 이상에는 거의 없을 거고요. 뭐 자연적 배경에는 화강암과 편마암이 있다. 왜? 화강은 단단하고 돌이 이렇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를 잘 받쳐주는 거고, 편마암은 어찌 됐던 간에 우리가 쉽게 부셔서 꺼낼 수 있는 거죠. 강도는 약하지만. 그래서 뭐 저심도나 이런 거 할 때 좋은 것이고, 뭐 도시개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길 아래쪽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지 공간에 상가를 낼 수가 없잖아요. 수원역도 그렇고. 근데 역 앞에 상업시설은 필요했었죠, 예전에.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됐죠? 그 그 수원역과 반대편을 잇는 지하도를 뚫으면서 그 밑에 상권을 배치하게 된 거죠. 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개발을 하게 된 것이고요. 뭐 도시 기능의 개선, 압력, 아까 얘기했듯이 역 앞에 상가를 많이 두면 좋은데 둘 데는 없고, 그럼 어떻게 연계되는 라인에다가 깔아주는 게 좋다. 지하도 파고 거기에 상가를 두자. 뭐 환경의 보전이랬는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연 보전인지. 지하 공간에 개발 가능 시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가 대부분 하는 거는 지하 상가, 뭐 지하 보도, 뭐 요 정도예요. 지하 주차장. 지금 뭐 지하 네트워크 시설까지는 아직 크게 된 건 없는 것 같고, 하수도 공동구 뭐 이런 것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워터프론트 개발, 뭐 바다나 하천, 호수, 수변 공간에 가지는 육지에 인공적으로 개발된 공간. 어, 바다와 제일 만나서 워터프론트적인 거를 볼 수 있는 곳은 뭐죠?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한 해수욕장, 이런 것들이 좀 워터프론트의 개념이죠. 근데 하천은 계곡 같은 데는 어때요? 이제 그 계곡물이 내려오고 그 주변이 좀 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예전엔 그 옆에 있던 상가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계곡에 시멘트 해서 뭐 거기다가 저걸 놨죠. 그 뭐라 그러지? 그냥 뭐 평상 같은 걸 놓고 뭐 거기 빌린데 5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앉으려면, 평상은 공짜인데 뭐 음식을 한 상 시켜야 된다. 한 상이 20만 원 막 이렇게 돼서, 그 이게 니네 땅이냐 이렇게 해서 어찌 됐던 간에 어, 뭐 지금 대선 주자로 유명하신 분 한 분이 경기도지사로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죠. 그래서 그분의 그런 정책들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들의 땅이 아니고 뭐 관습적으로 지배해왔던 것들을 지상권을 주장하는데, 어찌됐건 그거는 나라 땅이 되거든요. 하천에서
기본적으로 10m 이내에 있는 땅들은 거의 나라 땅이에요. 다. 그 불어를 해준 적이 거의 없어요. 거기를 쓰고 있다 그러면 아마 유상 임대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 큰 수역의 육지에서 진행되는 개발, 그리고 여기 또 일본 해양학회가 나오네요. 뭐 미리 얘네들이 바다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아기자기한 거를 해가지고 뭐 많이 했어요. 개발을 하면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또 이제 와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쓰게 된 거죠. 자연과 접하기 쉽다. 자, 일산 호수공원을 한번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호수를 보러 간다. 예전에는 호수를 한번 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됐어요, 우리는? 저희 시대에서 호수라고 볼 수 있었던 거는 뭐 산정호수, 뭐 경포대까지 가지 않으면 호수 같은 것들이 없었어요. 그 유명한 뭐 충주호 이런 데도 이제 가야지 볼 수 있는 호수. 근데 뭐 분당, 일산 뭐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워터프론트 공간 개념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어찌 됐던. 그래서 인공적으로 호수를 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성을 하면서 그 주변으로부터 휴식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넣어줘서 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거기가 되게 유명 장소가 됐죠. 거기서부터 이제 데이트 코스로 백마역까지 이렇게 해서 쭉 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고, 이제 어찌됐든 탁 트인 그 조망권을 가지고 수 있는 것이죠. 한강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일산 호수공원이다 그러면 물이 있거나 이러면 어쨌든 프리미엄이 붙죠. 아파트 가격이나 오피스 가격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개발 유형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뭐 친수 공간, 개방된 시야, 자연스러운 어메니티 요소. 왜? 아이, 가까이서 물을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고 산책하다 보면 뭐 이렇게 모이게 되고, 아파트 단지 내 어머니들도 우리 어디 갈까? 그럼 아야 뭐 호수공원 한 바퀴 애들 데리고 돌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유휴지의 재생, 뭐 어찌됐던 예전 같은 경우는 그쪽 공간이 많이 죽어 있던 공간, 뭐 벌레나 이런 것들이 많고 악취가 심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근처에 안 갔던 것들을 개발을 잘해서 뭐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곳이죠. 뭐 문제 해결 요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이거죠. 도시 문제를 경감해 줄 수 있는 개발. 그 다음에 시장의 도입, 문화위락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소비를 위한 인구 유입, 뭐 도심의 부족한 기능을 보충하는 기반시설의 정비. 어쨌든 도시 문제를 경감해 줄 수 있는 게 뭐 부족한 기능을 보충해 준다는 얘기로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 정보화 단지. 요거는 좀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 UCT 뭐 이런 걸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정보통신 거점 역할, 그 다음에 정보의 유통 판매 부분이 강화된다는 거, 요것만 좀 잘 생각해 두시면 돼요. 뭐 통신 시설형 복합 단지형 기능 분산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개념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복합단지형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기능 분산을 어느 정도 또 많이 사용하려고 그래요. 뭐, 그, 그 교통 분산 정책이라던가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데 강제적으로 막히는 곳은 피해서 돌아가게끔 만든다거나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 도시에 막히는 소음과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통신과 정보의 분산, 획득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뭐 요거는 쭉 보시면 돼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크게 나오진 않아요. 역사 보존 도시 개념. 지금 수원이나 화성도 이런 걸 많이 하려고 그러죠. 일정한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의 삶에 집약된 공간으로 미래의 삶을 뭐 지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제일 그 된 것은 경주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그 쭉 요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새로운 문화 창조의 구심점이 된다.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를 통해 각기 다른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다. 한 도시 안에서 예전 문화, 지금 문화를 한번 비교해보고 느껴보고 공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수원 화성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 화성의 기본적인 그 내용 그런 것들은 자족 도시를 위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만들어 줄 것인가 못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역사 보존 도시는 어쨌든 문화재 보호법에 제일 걸리는 게 많고 문화재 보호법에서 문화재 청장이 뭐 관리 계획을 세우고 뭐 세부 지시사항은 시도지사,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데는 뭐 요새 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대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도시개발 관련 비법 10장 요거는 한 5분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10장 도시 관련 기법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감기가 오는지 목이 좀 되게 많이 아파서 자꾸 기침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죄송해요. 자, 그 계획 단위 개발 플래닝 유니티 디벨로먼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용도 지역제와 획지 균할제를 근간으로 한 미국의 그 종래 택지 개발 방식이 지니는 문제점, 그 예전에 보시면 그 오픈 스페이스 확보가 곤란하고 이런 것들을 좀 그 개선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 단위로 모아 그 지구의 특성에 맞게 설계 기준을 개발자와 그 개발을 관장하는 당국 간의 협상을 통해 융통성 있게 능률적으로 책정함으로써 그 공적 입장에서 요구되는 환경의 질과 개발 입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성을 두 개를 동시에 맞추는 제도죠.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되게 좋을 텐데, 근데 그 어느 곳도 이렇게 맞추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개발을 좀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공공 쪽이 좀 줄어들고, 공공을 이제 강조하다 보면 개발이 위축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박원순 시장 때는 공공에 대한 개념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서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힘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6년 동안에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돼야 될 일정 수준의 그 공급량이 이제 많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지금 이 부동산에 관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도시기본계획, 지역제 및 택지분할 규제를 통합한 수법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산업단지, 연구단지, 업무단지, 쇼핑센터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그 사업이 세수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PUD의 발전 영역. 여기서 나오는 걸 보면 이제 모든 게 전쟁과 연관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도 그렇고 그 모든 그 우리가 어찌됐던 그 과학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는 거는 대부분 다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있을 때 급속도로 발전을 이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공급이 위주였죠. 어찌됐던 우리가 군수 공장 주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을 만한 그 집들, 그런 것들을 되게 똑같은 집 모양, 똑같은 규격으로 이렇게 막 찍어내듯이 이제 쫙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왜 과연 우리의 삶의 질은 이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발 효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대단위의 단지 개발을 하면서 클러스터 주택 배치와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보차 분리, 타운하우스 등의 집화 주택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새로운 주택의 설계 기법을 만들게 된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잠실 예전에 잠실 3단지, 4단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뭐 학교 있고 그 근린생활 주거지처럼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신천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쭉 둘러 있죠. 이런 식으로 그 공원이나 이런 것들 오픈 스페이스나 이런 게 되게 확보가 잘 돼 있어요, 나름대로. 대신 조금 힘들었던 게 주차장이죠. 그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는 그 한 세대당 뭐 한 대 정도 0.8대 정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 자동차가 귀했던 시절이었고, 근데 이제 5층짜리에서 뭐 사람들이 세대당 2대, 3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교통 주차난이 되게 심각했었어요. 그 개발 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단히 개발을 하면서 클러스터로 주택 배치하고 오픈 스페이스를 하고 보차 분리 뭐 이런 것들을 했던 단지가 우리나라 사례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건 분당 쪽을 보시면 분당 중앙공원 있죠. 큰 오픈 스페이스나 거기를 끼고 뭐 서현역이나 요 주변을 쭉 끼고 돌아보면 뭐 분당 공원서부터 쭉 다 연결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분당구청 뭐 이렇게 해서 오픈 스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보차 분리 거기는 이제 차도와 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가도로로 여고로 바로 이제 진입이 가능하도록 보도로 돼 있죠.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으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최초의 조례는 샌프란시스코시에서 만들었고 PUD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특례 조치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뉴저지 수검법이죠. 이게 뭐 그 주택개발뿐 아니라 각종 용도의 계획적 혼합도 포함되어 있다. 어, 주택개발뿐만 아니라 왜 이런 것들 공단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오픈 스페이스가 필요한 이유가 공해물질이나 이런 거 소음, 방음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의 공개공지나 그 숲이나 공원을 만들어 두면 이게 어느 정도 방음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공원에서 희석돼서 그 농도가 낮춰져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법적으로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넣게 되는 것이죠. 1970년대 일어선 대도시나 신흥 산업도시에 모두 PUD를 적용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자, PUD의 발전 연역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구단위 계획과 뭐 지구단위 계획 내 특별설계지구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게 되고요.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에 적용이 되고 우리나라 신도시를 대상으로 수립됐던 주거지 도시설계 PUD와 매우 유사하게 이제 되어 있다 그랬죠. 일산 보면 호수공원 같이 오픈 스페이스 있고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이렇게 클러스터로 배치되어 있고 이런 방식이죠. 분당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당 이제 중앙공원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그 어디냐 그 분당구청이 있고 그 옆에 서현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오픈 스페이스와 상업지구를 붙고 그 주변으로 주거지역을 그 설계하는 방식으로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자, PUD의 시행 절차를 보게 되면 시행 절차죠.
그 첫째는 단계적인 사전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개발자와 지방 정규 이제 정부가 법 규정을 두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개발을 할 것이며 뭐 정부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나 이거를 사전에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개발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정부에는 그럼 우리는 그 주변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넣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둘째 단계는 예비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입법 조치 허용에 필요한 정보를 개발자로부터 얻는 과정이죠. 자, 요번에 그 시흥시의 가장 큰 그 인공 서핑장이 개장이 됐죠. 그게 원래 부산에서 만들려 그러다 그 PUD처럼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계속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그랬는데 부산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급하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권으로 와서 시흥시와 이제 협의를 하게 돼서 만들게 된 거죠. 그 시흥시에서 보면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뭐 그 주변에 이 개발 의도를 잘 해서 용지도 20년간 무상으로 빌려주고 그 주변에 어떠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주차장면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서로 공유를 한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최종적인 단계에서 개발자로부터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기부채나 토지나 가로를 공식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만들었으면 주차장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서핑장을 보시면 우리가 모든 뭐 이런 시설물들을 보면 주차장에 한계가 있어요. 꼭 보면. 그럼 그 주변으로부터 뭐 저 같은 거로 했어요. 공개 공지를 주는 대신에 거기는 공용 주차장 운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뭐 주차 시설이나 이런 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이쪽 공공 부분 쪽에서 맡아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력들이나 뭐 관리 시설에 관한 것들을 좀 보충을 더 해주고 그 주변으로 이제 상가나 이런 상업 용지들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거죠. 음식점이나 이런 거 먹고 쓸 수 있게끔. 뭐 서핑이 되게 생각보다 그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그 운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음식점 주변에 보면 숙박시설 뭐 그 다음에 보드 대여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보드 수리점 거기 있는 걸 대여해서 쓸 수도 있지만 뭐 선수들이나 그리고 좀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본인의 보드를 뭐 그 보드 샵에 좀 맡겨 놓고 그냥 몸만 가서 타고 오시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런 상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해가지고 어 이제 지방의 일부의 그 산업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죠. 자, PUD의 심의 기준을 보시면 자, 밀도죠. 밀도의 보너스제, 뭐 전이와 보너스제, 뭐 용적률이 원래 100%였는데 이 사람들이 공개 공지를 몇 프로 이상 내놓는다. 그럼 너희 150%까지 상승시켜 줄게. 라는 것들이에요. 밀도를 가지고 공공용지를 확보하면서 요 용지의 확보분만큼의 꼭 등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정도의 개발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을 고려한 설계. 어쨌든 그
오픈 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제일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형, 수계, 수목 등 자연환경 요소의 보존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오픈 스페이스 이게 가장 중요시되는 기준 항목이죠. PUD는 지구의 규모에 따라서 뭐 기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 대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크게 규모가 커야 된다. 왜? 여러 가지 다양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게 좋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도심 재개발 같이 소규모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기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제한은 불필요하다가 관례적으로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심의 기준을 보면 교통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조례에서는 도로를 크게 내부 도로와 외부 도로로 구분해서 그 체계 및 상세 규정을 할 수 있고요. 주차는 이제 주택과 주차장 간의 허용 거리를 둘 수 있고, 주차장의 조경 및 차폐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뭐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PUD의 경계부, 이건 셋백을 하게끔 돼 있죠. 왜? 그거만큼의 우리가 공개 공지로 내내 놓는다는 거에 셋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 인도나 이런 데에 무언가 좀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게끔 자기 건물을 뒤로 밀고 그 앞을 공개 공지로 내놓는 데는 뜻이죠. 마당 크기, 완충 지형, 차폐 시설, 일정 구역에서 일정 용도 금지에 대한 기준. 근데 대부분 뭐 그 앞에 주차장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건물을 사실 기회가 있거나 이럴 때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건물에 셋백을 한 부분에 거기다 주차장을 놓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사람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그냥 오픈 스페이스 공간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느낌은 보시면, 본인이 만약 상가를 운영한다 1층에서, 그러면 그 앞에 주차장을 두는 게 좋겠어요, 오픈 스페이스를 두는 게 좋겠어요? 대부분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오픈 스페이스로 두셨을 때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차량 대당 들어와서 맥시멈으로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커피숍이라고 보죠. 그러면 제일 비싼 거 기준으로 했을 때 4잔을 파는 거예요. 한 대당. 앞에 많이 세워봐야 뭐 한 3대, 4대, 뭐 많으면 5대까지 세울 수 있지만, 그러면 맥시멈으로 한 대당 4잔 계산해서 10대면 40잔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없애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파라솔이나 이런 거 설치해 놓고 뭐 음료수를 판다. 차를 가져온 사람들은 얘기가 길어지고 좀 뭔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이런 분들은 좀 더 유동성이 큰 것이죠. 그랬을 때 뭐 40잔을 파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40명이 앉아가지고 1시간을 있는 거하고 두세 명씩 와가지고 1시간 동안 테이블 회전율이 10번 도는 거하고는 내용이 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뭐 앉아서 10분 만에 마시고 가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30분을 잡더라도 이 사람이 1시간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거의 2배의 회전율을 보이니까요. 그게 훨씬 이득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소비 개념이나 패턴들은 너무 옛날 시대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이제 좀 구분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POD 방식의 문제점은 평범하고 고밀도된 단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우려가 있죠. 그 새로운 커뮤니티 조성을 만들 수 있는 유용한 가능성은 있지만 단지의 환경이 보장된 것은 아니죠. 오픈 스페이스가 주변에 있을진 몰라도 한쪽이 너무 고밀 개발이 돼버리면 거기에 맞는 그 더 큰 오픈 스페이스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뭐 셋백을 하고 오픈 공개 공지를 뭔가 만들어주고 한다지만 어찌 됐던 간에 개발권자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조금씩 이러한 것들을 양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것들이 좀 더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협의 과정이 공개적으로 아니 됐을 때는 수의 계약이나 뭐 짬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공개적인 협상 과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 주민들 간의 뭐 협의 사항도, 협의 과정도 꼭 필요한 것이겠고요. 그 고용 기회를 갖추지 못한 채 대량의 인구를 유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우리가 자족도시 이러잖아요. 그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일어나면서 뭔가 그 산업으로서 뭔가 갖추어질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거 하나에 몰빵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문제가 조금씩 생기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가장 큰 수입원이 뭐였죠? 특히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관광 수입이 제일 컸었죠. 어찌 됐던 간에.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관광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 죽는 게 낫지 굶어 죽게 생겼다 막 이러면서 이제 시위도 일어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의식주나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 생산과 소비를 갖춰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도시 계획이나 개발에 관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되게 고민이 많아요.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PUD의 그 제안과 심사, 협상 공청회 등은 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공청회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호응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얻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시간이 과하게 필요하죠. 근데 이게 너무 시간이 과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이제 또 다른 대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부산시에서 하고 싶어 했던 그 우리 서핑 사업이 결국 시흥으로 온 것도 그러한 문제죠. 뭔가 사업 제한을 계속하고 뭔가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타이밍 때문에 그 이제 프로젝트의 개발자들이 다른 지역을 물색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프라이빗 스트리트나 많은 양의 공공 오픈 스페이스,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유지 관리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것도 이게 조금 안 좋은 예로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점은 그 주민협의회죠.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주민협의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역할이 불합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용역업체나 이런 데를 위탁 경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유지 관리에 주민협의회가 참여를
의욕이 저하되는 거죠. 이게 내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 그 공개공지로 받은 것들의 사용의 제한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참여 의욕이 저하될 경우 오픈 스페이스를 공공재를 개방하기가 꺼려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어떤 아파트 단지 보면 뭐 솔직히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막아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불법이거든요. 그 단지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통로나 이런 것들이 유동인구가 지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조건으로 그 단지의 설계나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었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 놓는다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아, 내가 이게 뭐 참여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공개공지 개방을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젝트보다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타협과 합의 과정이 뚜렷한 계획 개념이나 개성을 살리지 못하고 무난하고 평범한 계획이 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PUD 개발이 아직 정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왜? 뭔가 정책성이나 프로젝트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인지상 이거는 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개발 투자를 꺼려하기 때문이죠. 자, PUD 방식의 가능성 우리가 어떤 면을 볼 수 있느냐. 법적 융통 속으로 창의적 설계 유도와 개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왜? 그 어쨌든 공공 부분에서 서포트를 잘 해주면 그 개발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그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프리미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주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모여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는 것이죠. 공동 오픈 스페이스 확보, 자연 환경의 보전, 레크레이션 공간 확보가 용이함으로써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주택 형식의 다양성과 뭐 이런 것들이 클러스팅으로 배치가 가능하고 우리가 뭐 한옥이 있을 수 있고 그 고층 건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붙여놓는 이제 막 혼용돼서 개발을 하다 보면 이상한 도시가 되는데 한옥은 한옥대로 그 다음에 고층 고층대로 중저층 중저층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디자인의 융통성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클러스팅에 대한 개발 비용이 절약된다. 왜? 공공적으로 일단 공개 공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기타 시설, 제반 시설들을 관공서 쪽에서 다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개발비의 그런 그 기초 생활 시설에 대한 뭐 기반 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들래도 된다라는 고민이 있는 것이죠. 충분한 규모 이상의 혼합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상업 및 공공시설의 유치가 가능하고요. 승인 과정상 지자체가 관리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죠. 아, 이걸 돼, 안 돼. 그리고 그 아까 협의 과정에서 보면 마스터 플랜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이쪽은 이쪽을 좀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그 본인의 지자체에선 이런 게 좀 더 어울리겠다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공청회, 조건부 승인, 영향평가
여기 영향평가는 되게 많은 영향평가가 있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도시기후변화 재취약성 평가, 그 다음에 경관평가, 뭐 다양한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 및 배치 계획 등이 이제 합의가 가능한 것이죠. 관공서와. 자, 도시개발 관련 기법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개발권 양도제. 음, 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도시관 이제 성장관리 수법의 하나로 활용되는 제도이고 지역지구제만의 도시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 용도를 제한하는 대신 제한되는 권리만큼 개발권을 양도를 통해 보상하는 제도. 그 다음에 뉴욕시에서 최초로 등장했고요. 이제 47년에 영국 도시 및 지역법에 의해서 법제화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16년 로이드에 처음 개념화되고 토지 이용 규제 개발 촉진법 공공녹지 확보 역사적 건축물 보존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됐고요. 환경 보존을 위해 역사적 랜드마크 보호, 공개공지 보전, 뭐 가파른 경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개발제를 유도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음, 음, 마우스를 그리다 보니까 이게 깔끔하게 안 그려지네요. 이러한 건물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쭉 연결돼서 일단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게 질비하게 붙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일종 전용 주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있었는데 일종 전용 주거지면 100%죠. 용적률이. 근데 여기서 이게 나중에 풀렸어요. 뭐 3종 이렇게. 그러면 크기상 얘가 이제 좀 용적률을 높이고 싶어서 먼저 부시고 이제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거죠. 높이 짓고 싶은데 문제는 이 집이에요. 예. 아까 있었던 요 집 하나, 요 집 하나가 그 요새 목포에 문제가 됐던 적산가옥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가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용적률이 얘가 뭐 쭉 해서 300에서 400%까지 올랐는데 얘는 문화재 보호나 이런 걸로 묶여가지고 100%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옆에 있던 여기는 적산 가옥이 아니고 그냥 일반 가옥이어서 어, 내가 여기를 좀 개발을 하고 싶다. 근데 400%가 아니라 나는 좀 더 하고 싶다. 400에서 여기 100%가 있으니까 300%의 용적률이 남는 것이죠. 이거를 이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의 개발권으로 보고 팔 수 있게 해서 여기를 700%로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대신 이 건물에 대한 보존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솔직히 이 집주인이 나 싫다 그냥 부시고 짓겠다 이러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한계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
도시계획 쪽이나 이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면 말했듯이 역사적인 랜드마크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면서 실질적인 경제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매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시행 절차를 보게 되면 개발 행위를 제한할 규제 지역과 개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개발 유도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계획을 설정해야 되고요. 개발권의 규제 방안은 가급적 그 발급지와 이전 지역의 그 교환 비율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몇 퍼센트를 어떻게 금액을 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이 교환 비율, 이게 핵심이죠. 개발권의 그 개발권 양도제의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이 배정 기준 등을 되게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지 그냥 어설프게 하면 여기저기서 이의 신청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법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건 개인의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럼 개발권 양도 제도에 대한 특징과 효과를 보시면 공공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어떤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한쪽을 규제를 하면 규제에 대한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담을 좀 줄이면서 대신 너는 너에 대한 용적률이나 이런 걸 남에게 팔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 주변 지역에. 그래서 뭐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개발권 매입을 통해 고밀 개발을 수행할 수 있고요. 개발 유도 지역과 과밀 지역에는 혼잡을 초래하는 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역사적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구도심이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좀 더 고밀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밀집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또 도로나 인도 이런 것들 도로 폭도 넓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행할 때 되게 계획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겠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그 흔한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못한다 라는 얘기죠. 어찌 됐던 간에 이건 토지 소유주들만에 관한 문제만 바라보는 거고 그 안에 세를 들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은 근본적으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현대 사회에선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내용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평가 및 시사점, 개발 양도권의 평가 및 시사점. 보상가격 산정에 있어서 시장기구를 활용할 수 있고 자원 배분의 왜곡이 어느 정도 방지되어야 되죠.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공공재를 우선해서 어느 정도의 포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밀 개발이 되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개발 규제의 실질적인 영서성을 제공할 수 있고요. 보상 비용이 과다할 수 있으면 이제 제도 시행에 많은 준비와 기획이 요구됩니다. 개발권 거래시장 조성은 개발권 양도제의 성패와 좌우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위에 거와 연결돼 있어요. 그 지역마다 서울의 명동의 땅 한 평 가격과 저기 그 뭐 목포나 이런 데 있는 땅 한 평의 가격은 차이가 많겠죠. 그러면 보상 내용이나 비율이 과다하거나 적게 그러니까 등가제로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만의 특색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해 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시행의 번잡성, 우리나라는 금융사정 이게 좀 그러니까 이런 개발 제도에 대해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금융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어쨌든 뭐 외국과 좀 다르게 눈에 보이거나 현실성이 있어야 이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할 때 금융권과 연계가 되어서 꼭 돼야 되는데 어, 그런 것들이 좀 힘들다는 게 많이 고민이 많은 내용이죠. 자, 다음은 연계정책입니다. 연계정책이란 도시 내부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도심 재개발의 새로운 유형으로 보고 있죠. 현재 논의가 부족한 도심 재개발의 지침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임대주택을 집어넣는 그러한 개발 계획을 연계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소득 간 차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 시킬 수 있고 뭐 양분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에서 일어나는 뭔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자본 시스템의 세계적 변화로 대두된 세계화, 뭐 기성시가지 및 도심시가지의 재활성화, 도심 재개발의 부정적인 측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공공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 해주는 것이죠. 뭐 용적률 계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건을 집어넣어서 만들 때, 어, 뭐 제도의 완화 이런 것들을 보조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재원을 찾아요. 그러니까 집이 지금 주택 보급률이 어찌 됐던 간에 뭐 100%가 넘고 있죠. 근데도 우리가 집이 계속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 주택 보급률의 계산을 할 때 우리가 4인 기준의 그 세대당 4인 기준을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혼자 사는 비율이 꽤 높죠. 뭐 자, 연계 정책의 개념을 보시면 1981년 샌프란시스코를 필두로 해서 90년대까지 10개 도시에서 시행을 하였고요. 일본의 사사키는 88년 도심의 빌딩과 주택 건설을 연결시켜서 저소득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려고 시도하는 개발 유형을 했고 앤드앤미러는 시 당국에서 신규로 상업적 개발을 허가해주는 대신에 개발업자의 주택의 고용기회, 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건설을 촉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제 제안을 했죠. 그다음에 케이팅은 도심이 성장함에 있어서 역기능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상업지구의 개발업자에게 일정한 고용, 시설, 서비스를 제공케 하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지불하는 요구 행위를 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가장 좀 한번 시도해 봤던 게 중구예요, 중구. 서울시 중구. 중구에서는 음, 서울시 중구에서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그 디자인 센터 옆쪽으로 옛날에 그 쇼핑 센터 같이 이렇게 개발해 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분양이 잘 안 되고 개발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곳을 이제 컨벤션이나 호텔로 개조를 하거나 그 주변에 호텔을 만들었을 때 뭐 세제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면서 대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의 뭐 한 20에서 30%를 중국 구민을 꼭 사용하도록 하여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뭐 한동안 인기를 끌었었는데, 문제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코로나 사태 전에도 급감했었죠. 그 전에 중국인 그 여행객들이 많이 왔었는데 사드 배치하면서 갑자기 확 줄어들어 가지고 한동안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사용은 제대로 못한 예가 될 것 같아요. 평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개발자 측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뿐이 없겠죠. 그 다음에 도시 회귀를 위한 도심 재개발과 그것에 미치는 역기능에 관한 것이 이제 증명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계 개발 대상의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중 어떤 것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이냐, 그 범위를 도시에만 국한시킬 것이냐, 아니면 도심 내부에 광범위하게 그 적용시킬 것이냐, 즉 그들의 배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산출 근거가 좀 모호화되는 거예요. 그 개발자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어떤 비중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증빙으로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늘 불만이 가질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산출 근거가 모호하다 라는 얘기를 할 수뿐이 없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해보지 않은 연계 정책이기 때문에 뭐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각 지역마다 이런 것들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명동의 땅 한 평과 저쪽에 그 목포의 땅 한 평과의 차이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등가적으로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개발자 측에서는 모호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연계쟁점은 업무와 상업시설과 저렴한 주택을 어떻게 연계해서 이것을 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법 중에 제일 요새 핫한 거 UCT. 뭐 UCT의 등장 정의는 그런 거죠.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를 데이터베이스와 해서 그 무선 네트워크와 매끄러운 통합에 의해서 연결됨으로써 전체적인 공간상의 모든 사물의 정확한 주소, 물리적 좌표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움직임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기반으로 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유비쿼터스 기술이 접목된 공간과 사물의 구성 도시 요소들을 얘기하고, 물리적 공간과 전자 공간의 단절, 시간 간의 물리적 극복된 도시. 이거는 무얼로 그 단절을 연결시킨다는 거죠. 이거는 네트워크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무인 자동차의 가장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5G 무선 네트워크망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가장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비쿼터스 기술을 총체적으로 녹이는 도시 공간, 도시 구조, 합리성, 생산성, 환경성으로 고도화된 도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거는 네트워크예요. 그 대용량의 네트워크가 송수신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연계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있는데, 나중에 뒤쪽에 나오면 아시겠지만 이런 편리한 기능도 있지만 문제도 항상 있어요. 그 네트워크라는 망은 유선망이나 이런 것처럼 안정적인 망이 아니기 때문에 해킹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안 기술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한순간에 도시 기능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늘 있는 거예요. 등장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도시 공간의 기능 변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패러다임 등 여러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UCT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도시 공간과 도시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온칩, 인프라 기반으로 구현되는 도시의 기능과 환경성, 가치성, 고도화된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도시에는 어쩔 수 없이 전기나 모든 것들,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어느 한쪽에는 좀 여유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들을 연결되는 중간에 막힘 현상을 트래픽이라 그러죠. 근데 이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면 막히는 걸 돌려서 우회 도로로 보낼 수 있다는 걸 가정하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기능성, 환경성 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트래픽이 걸려서 2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될 거를 한 그 T맵 실시간 도로 이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줄인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한 30분 줄이면 30분만큼의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우리가 좀 이런 것을 구성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물리적 요소, 점적 요소로는 사람, 건물, 사물 이런 것들이, 선적 요소는 유선망, 도로망, 철도망, 상하수도망, 전선망, 면적 요소로는 시가지, 단지, 특성지구, 가구 등. 이거를 보시면 아시지만 ArcGIS에서 사용하는 구분과 거의 비슷해요. 건물을 점으로 표시한다던가 대지를 면으로 표시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콘텐츠 이런 것들, 기술, 인터페이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블루투스, DMB 이런 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얼마만큼의 대량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UCT의 기대 효과, 친환경적 도시라 그러죠. 개별 매체로 취득한 환경 정보를 도시 통합센터로 종합하여서 환경 오염 시스템을 하나로 관리하는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로에서 트래픽이 생기고 지체 현상, 많은 그 공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을 다른 쪽으로 우회 도로로 돌리면서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개념이죠. 지능화된 스마트 도시, 전자 태그를 이용해서 원격 모니터링이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실시간 도시 건물 관리, 우리가 스마트 빌딩이라 그러죠. 스마트 빌딩을 짓게 되면 그 엘리베이터 사용량이라던가 그 건물의 전체적인 전기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이 한 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옥상에 태양광 설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 건축물까지 인정을 받게 되면 그 건물에 총체적으로
실시간 도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인증까지 받으면 우리가 용적률을 한 50%까지는 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50에서 100. 그리고 어떤데 좀 어떤 지자체별로 틀리지만 많게는 용적률 한 100%까지도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괜찮은 딜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능형 교통체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실시간 교통을 이용해서 교통의 분산을 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지 네트워크, 도시물의 물류체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고아원, 양로원, 독거노인,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양로원이나 이런 것보다 독거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좋아진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전산망으로 하니까 전화를 통해서 부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일 가까운 서비스 이용망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스톱 행정, 분산된 민원 행정 서비스를 뭐 지역 포털 서비스로 한꺼번에 해서 뭐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 수준이죠. 지금 일본이 이게 안 돼가지고 뭐 어찌 됐던 간에 그 코로나 그 재원 분배나 이런 거를 할 때 문제가 좀 많았었죠. 그 다음에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 홈 네트워크 기반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개발 평가, 뭐 제공되는 서비스는 현실 실현성이 불분명하고 시민들의 수요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거죠. 이상적인 정보화 도시가 아닌 전산화된 도시 건설 단계에 있고요. 현실은 실현 가능한 도시 서비스 중심을 제한하고 있죠. 지금은 기술 수준과 제공 서비스 유형은 이제 인증하고 표준화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공통적으로 도시의 서비스 제공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법과 제도 분야를 정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지금 어찌됐던 인터넷 홈쇼 이제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판매가 법적으로 많이 일어나면서 법적으로 제재나 예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제화가 돼서 지금 완성화된 지가 그리 멀지는 이제 그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뭐 아직까지 그 대신 소비자 분쟁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책임에 대한 것들이. 그 다음에 공간계획과 패러다임을 UCT를 개발의 최우선으로 반영을 한다는 거고, 시민들 생활 중심의 UCT를 제안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화된 도시도 한 명의 해커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던 간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100%뭐 인공지능이다 뭐다 아무리 많이 나와도 어느 정도의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좀 우리의 도시를 개발하고 이런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지고 오늘의 단어는 한파로 할게요. 한파. 그리고 한 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